4쪽 5쪽에 두 문제가 있는데 두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읽기가 싫어요. 그건 내가. 왜냐면 너무 뭡니까 무슨 자동차 이런 거에 갖고 짜증이야. 자, 이어서 거기 나온 6번, 7번 읽어보셔도 별 문제가 없고 5번, 6번 그러나 7번은 참 너무 많이 틀리고 와서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으므로 밑에 1, 2, 3, 4를 먼저 읽어야 된다. 먼저 1. 인간은 시각적 코드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말하기를 한층 정교한 구조로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시각적 코드 체계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뭐죠? 문자 언어죠. 바로 문자 언어를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기가 음성 언어라고 한다면은 이어서 시각적 코드 체계란 문자 언어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 다음 두 번째, 인간은 쓰기를 통하여 정확한 말을 사용한 텍스트 생산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인간은 쓰기를 통해 지식체계의 복잡성을 기록함으로써 말하기와 사고 변화를 일으킨다. 됐습니까? 인간은 시각적 코드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 지식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자, 맞는가? 위에 한번 읽어보자. 인간 사회의 결정적이고도 독창적인 비약은 시각적 코드 체계의 발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각적인 표시 후 코드 체계에 의한 인간은 정확한 말을 결정하여 텍스트를 마련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쓰기다 그랬네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기 나오는 2번은 맞는 이야기죠. 첫 번째 문단은 말입니다. 2번은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각적 코드 체계 발명, 시각적 코드 체계의 발명에 의의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시각적 코드 체계 발명에 의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쵸? 맞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또 이러한 쓰기에 의해 코드화된 시각적인 표시는 말을 사로잡게 되고 그 결과 그때까지 소리 속일 때 소리가 뭐야? 음성 언어죠. 음성 언어 속에서 발전은 정밀하고도 복잡한 구조나 지시체계의 특수한 복잡성이 그대로 시각적 기록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러한 시각적 기록으로서 인해 보다 정교한 구조나 지체가 될 수 있게 된다. 자, 거기 보시면 4번 보세요. 인간은 시각적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정밀하고 복잡한 지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말도 안 되죠. 음성 언어일 때도 거기 나온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 지체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자로 기록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훨씬 더 정교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4번 틀린 이야기죠. 4번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그러한 정교함은 구술적인 변화가 지니는 잠재력으로선 도저히 이뤄갈 수 없을 정도의 것이었다. 이렇듯 쓰기는 인간의 모든 기술적 발명에서도 가장 양이 큰 것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쓰기는 말하기를 구술, 청각의 세계에서 새로운 감각의 세계, 즉 시각의 세계로 이동시킴으로써 말하기와 사고를 함께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1번, 2번, 3번에서 3번에 있는 이야기 있죠. 거기 보시면 인간은 쓰기를 통해 말하기와 사고의 변화를 일으켰다. 맞죠? 그렇죠? 그러므로 4번이 가장 거리가 멀죠. 4번이 가장 거리가 멀고 위에 나온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377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한번 볼까요? 377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 거기 나온 접속 부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접속사 하기지만 원래 부사들이죠. 원래 접속 부사죠. 그래서 거기 나온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거 모를 수는 없을 것이고 바로 이어서 379쪽에 와버렸습니다. 379쪽에 밑줄 주문의 연결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그랬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작 인구 늘리기 앞장서야 하는 시청자들은 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다. 이건 정상이네. 다음 두 번째 봅니다. 구조 조정할 때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은 실무 능력이다 뿐 아니라 주인의식이다.
회사 일과 개인의 일을 조화롭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뭐야? 거기 나오는 뭐죠? 실무 능력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주인의식이고요, 세 번째 개인의 일과 회사 일을 조화롭게 해가는 일이야. 그러므로 첫째, 둘째, 셋째로 나가야 하므로, 그리고 순접 또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 첨가 이런 게 와야 돼. 그러므로 저보고 써라 한 다음에는 거기 나오는 곧 대신에 또한 그리고 이런 말 넣겠어요. 또한 그리고 이런 말 넣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어 세 번째,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인 쥐는 ER 스트레스가 증가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서 뭐죠? 상술 또는 상세화의 기능이 있죠. 상술 또는 상세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비만이 발생한 상황에서 ER이 되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 나오는 뭐뭐하기 때문이다란 말과 호응하려면 앞에 뭐가 와야 돼? 왜냐하면 이런 말이 와야 돼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이라고 쓰고 첫 번째 문장이 주지, 뒤에 두 번째 문장이 이유 제시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므로 왜냐하면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다음, 한 증권사의 담당자 내년 저 주가 지표에 대해 2000포인트 돌파를 치기도 하고, 다른 증권사 담당자는 연내 초강세장의 도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긍정적이죠. 긍정적입니다. 긍정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나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증권사들도 아직은 관망해야 할 때라는 것에서 좀 신중함이죠. 그러므로 역접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의 앞부분은 투자해라, 뒷부분은 투자에 신중해라, 이럴 뜻이니까. 맞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 들어갑니다. 다음 기억 디귿에 요즘에는 2번처럼 시험에 나와요. 2번, 3번처럼. 그래서 접속을 하나 넣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연속 집어넣기.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상을 위하여 산다. 이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여타의 동물은 이상이라는 것이 없다. 다만 현실 위에 산다. 그리고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 먹기도 해야겠지만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사람 빵만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랬는데, 첫 번째 거기 나온 다만 해가지고 뭐죠? 한정이죠. 그렇죠? 한정의 의미를 갖는 접속부사죠. 그렇죠?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오는 니은은 말입니다. 니은은 당연히 즉 현실에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이라는 것이 없다에 대한 뭐죠? 부연상술이죠. 즉 다음, 이어서 디귿은 말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1번에 다만, 즉, 그러나, 그죠? 이렇게 오는 게 좋겠다. 다음, 마지막 들어갑니다. 두 개 있구나. 다음, 기억 니은 뒤에 들어갈 접속 부사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는데, 읽어볼게요. 순화란 잡스러운 걸 걸러 순수하게 하는 일이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 순화란 잡스러운 것을 알려진 들어온 말, 의료교를 가능한 토박이 말로 재정리하는 것이요, 비속한 말과 틀린 말을 고운 말, 표준어 및 말의 법대로 바르게 쓴 것이다. 또 그것은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 대로 쉬운 말로 고쳐쓰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말을 담는 일이 바로 국어 순화다 해가지고, 첫 번째 기억에는 뭐야? 여러분 씨는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말이 오는 게 좋겠다. 두 번째, 말을 다듬니란 말에다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것과 사람의 창조의 힘을 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과연 말에 인위적으로 손을 댈 수 있고 창조의 힘을 더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관점은 곧 언어관에서 구해야 한다. 말을 단순히 사회적 소산으로 보고 자연 발생적으로 보는 것 한번 이야기했죠. 뭐죠? 에르곤이죠? 에르곤입니다. 이건 뭐라 했죠? 언어순화 또는 국어순화 불가론을 에르곤이라고 하죠. 결국은 언어는 저절로 신생성장 3회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손을 댈 필요도 없고 손을 대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말의 순화운동의 초기 단계 순화 반대로 있었던 것도 이러한 언어관에 근거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말을 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기에 당연히 뭐죠? 언어 순화 가능론이죠. 에너르게니아죠. 그죠? 맞죠? 그래서 언어, 사고, 일체설을 바탕으로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형성하고 사고가 바로 또 언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언어, 사고, 일체설에 의해서 에너르게니아가 등장하고 에너르게니아는 바로 뭐죠? 언어 순화 또는 국어 순화 가능론의 근거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아마 그리 보시면 될 거야. 자, 그래서 디귿 앞에는 말입니다. 국어 또는 언어 순화 불가론, 디귿 뒤에는 국어 순화 필요. 그러므로 당연히 역접이죠. 그러나가 오는 게 좋겠다. 다음 이어서 마지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가장 초보적이요 원시적인 방법은 체험으로서 지식을 얻는 일이다. 불을 만져보고 뜨거움을 느끼게 되면 불의 뜨거움은 성질, 즉 열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이 체험으로 한 가지 지식을 배운 것이다. 또 얼음을 만져보고 차가움을 느끼게 되면 얼음은 차가운 성질을 가졌다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이와 같이 실제의 체험으로서 일생 동안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된다. 여기까지가 뭐죠? 체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이죠. 체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이다. 그러나 지식은 그 종류와 양이 무한하다. 오늘날까지 인류가 알아낸 지식은 한 개인이 한평생 체험을 거듭할지라도 그 몇만 분의 1도 배우기 어려운 것이다. 또 지식 중에는 체험으로 배우기 너무 위험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콜레라 그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성을 가진 미생물인데 이것을 어떠한 개인이 먹어보아서 그 성능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을 얻기 전에 벌써 죽어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죠? 여기까지가 체험을 통한 지식 습득의 한계죠. 체험을 통한 지식 습득의 한계다 이런 얘기한다. 그러므로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다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온 1번만 지금 말입니다. 그러나 역접이 나와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다음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구나. 그 다음 한 단 더 있지. 이번에는 말입니다. 거기 나온 교정부호입니다. 거기 나온 문장부호입니다. 교정부호가 아니라 문장부호야. 자, 먼저 마침표 아시죠? 거기 나오는 1번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 그 다음 마침표 중에 첫 번째 온점 고리점이야. 거기 1번 서술, 명령, 청유 문장 끝에 쓴다. 철면 나라의 기둥이 다 하고 맨 뒤에 다 뒤에 쓴다. 다만 밑줄, 표제어나 표 다음에는 쓰지 않는다. 표제어란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제목을 이야기해.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표가 있으면 표 다음에는 말입니다. 절대로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 다음에는 절대로 쓰고 그래 제목 다음에도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은 표제어나 표 뒤에는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거기 밑에 압록강은 흐른다. 이건 표제어다. 그러므로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라비아 숫자에서 연, 월, 일, 시를 대신해 쓸 수 있다. 됐습니까? 다음 표시 문자 뒤에 쓴다 나오고 준말로 쓴다 나오고 거기 나온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의 말입니다. 결국은 이건 좀 다르다고 봐줘야 한다. 밑에다가 쓸래. 이렇게 썼을 때는 뭐죠? 여러분 여시는 월 1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만약에 가운데 이렇게 쓰면은 이건 광복절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밑에 점이 찍혀 있어야지 가운데 찍혀 있으면 안 된대.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마침표 중에서 이번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에 보면은 1번 직접 질문할 때 쓴다. 됐습니까? 이어서 거기 나오기를 뭐라고 나오냐? 2번 반어나 수사 의문에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반어나 수사의문문에 쓴다 그랬는데 의문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판정 의문문이 있고 수사적 의문문이 있고 설명 의문문이 있죠. 그 중에서 말입니다. 거기 나온 2번에 거기 나온 반어나 수사 의문문이니까 이런 것들이야. 반어법, 서리법, 영탄법이 나타난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사문문이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타고 오는 소리 들렸으랴. 이건 수사법상 뭐죠? 반어적 의문문이야. 떠날 때를 알고 떠나온 자의 뒷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건 뭐죠? 영탄법이야. 실은 의문형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런 걸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감히 거역할 리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그죠? 다음, 이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냐? 남북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사적 의문문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그 밑에 부침2 보세요. 부침2 봐봐. 부침2에 이러한 수사적 의문문은 말입니다. 물음표 생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타고 오는 소리 들렸어야 다음에 마침표가 나오지 쉼표가 나오는 물음표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반어법, 서리법, 영탄법에 의한 의문문은 물음표 생략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세 번째, 특정 어구 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심이나 빈정거림, 비웃음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가로 안에 쓸 수 있다. 거기 나오죠. 그건 참 훌륭한 태도야. 이건 빈정거림이지. 우리 고양이가 가출했어요. 이때 가출이란 말은 여러분 뭐 있죠? 거기 나오는 비웃음, 좀 비슷한 말들이네. 그죠? 이런 것들이야. 그 옆에 책 날개 보세요. 책 날개 1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부침해가지고 한 문장에서 몇 개의 선택적 물음이 등장하는 경우에, 그렇죠? 맨 끝에만 쓰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 자신은 모두 다 그 물음표를 쳐준 경우가 있다. 먼저 너는 한국이냐 중국이냐는 지금 국적을 묻고 있죠. 질문은 한 개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왜 왔니? 이렇게 각각 물을 때는 질문이 세 개죠. 이땐 질문이 세 개예요. 첫 번째 문장 너는 한국이냐 중국이냐 국적 하나를 묻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 보신 대로 질문이 두 개 이상이다. 이렇게 각각 다른 질문할 때는 각각의 물음표를 쳐줘야 한다. 그러나 1번처럼 국적 하나만 묻고 있으면 오직 물음표 하나만 친다. 그죠? 이렇게 왔네요. 다음, 이어서 느낌표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가 보면 아시는데 거기 나오는 1번, 2번, 3번, 4번 나오는데 그 옆에 붙임표 보세요. 영탄의 의미가 약할 때는 어쩐다고? 여전히 마침표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이번 쉼표 중에서도 첫 번째 반점이요. 첫째, 같은 자에게 어구가 연결될 때, 됐죠? 근명, 검소, 협동이야. 됐습니까? 이랬을 때 근명, 검소, 협동 한번 쓸래?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대체가 가능하지? 와와 과라는 접속조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접속조사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 큰명과 검소와 협동은 이렇게 쓸 수 있으며 바로 그 밑에 충청도 계룡산과 전라도 대장산 그리고 강원도 설악산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죠? 와나 과로 대체가 가능하다. 다음, 그 밑에도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하나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여기 있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쉼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 나오는 이것과 이것의 기능이 같은데 두 번 써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다만 조사하고 연결절자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다음 이어서 짝을 지어 구분할 때 닭과 진의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슬픈 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여. 자, 그만 쓸래. 이리 했을 때 여기 나온 슬픈 산에 간직하니 뒤에 나온 경주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불국자를 수식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중의적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다 쉼표를 찍어버리면 실제로 슬픈 산을 간직한 건 불국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의적 해석을 제거한다. 중의적 해석을 제거한다. 물론 여기다 쉼표를 찍어버리면 말입니다. 이번엔 뭐요? 경주가 슬픈 산을 간직한 셈이 됩니다. 맞죠? 저번에 중의적 해석의 제거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오기를 대등하나 종속적으로 이어질 때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문장과 문장이 끝났음을 보여주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콩 심으면 콩 난다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이죠. 다음 두 번째 팥 심으면 팥 난다 두 번째 문장이죠. 그러므로 이건 뭐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잖아. 다음 5번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6번 제시어 밑줄 제시어라고 나오는데 거기 나온 제시어는 말입니다. 제시어는 대체로 뭐죠? 독립어입니다. 독립어로서 이 제시어는 어떤 기능을 하지? 말 그대로 강조의 기능을 해. 그렇죠? 그래서 빵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냐 할 때 이것이 가르치고 있는 게 빵이죠. 빵을 두 번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 뺐을 때 독립어로 만들어서 강조의 기능을 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보신 문장이죠. 청춘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이는 말이다. 청춘 이때 이거 가르치는 게 청춘이야. 근데 강조 기능이에요. 맞죠? 다 이어서 그 다음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니까 거기 나오는 7번 8번 이런 건 설명이 불필요하고 그렇죠?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오는 9번에 거기 다만 보세요. 다만 봐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접속 부사들이 있죠.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말들 다음에는 뭐요? 거기 나오는 쉼표를 찍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쉼표를 찍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찍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것의 품사는 부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의 문장 성분은 부사는 전부 다 부사지만은 여기 나온 접속 부사는 전부 다 뭐죠? 문장 성분 독립어죠. 독립어이기 때문에 독립어는 무조건 뭐죠? 쉼표를 찍어야 돼. 근데 그냥 찍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 이어서 문장 중간에 끼어들었을 때, 그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끼어들었을 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쓸래.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써볼래.
자, 두 번째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철순 미소를 띠고 소울은 우라가 치밀었지만 그들을 맞았다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죠? 끼어든 문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말입니다. 여기 나온 쉼표 대신에 여기 나온 줄표로가 삽입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 여기 나오는 이 쉼표 대신에 이 줄표로 뭐죠?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문장 속에서 많이 나오죠. 소설의 문장 속에서 많이 나온다. 그죠? 내적 독백을 나타내거나 심리를 제시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이죠. 다음 이어서 그 밑에 보시면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12번 문맥상 끊어 일갈 곳에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돌이가 울며 떠는 갑순을 배웅했다. 호응 성분이 모함으로 해서 구조적 중의성을 가져온 겁니다. 만약에 문장을 여기서 끊는다면 이것의 문장 성분이 스스로 이것의 문장 성분이 주어가 됩니다. 떠나는 건 갑순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동사구가 되어가지고 갑순이를 수식할 수도 있죠. 실제로 울고 있는 건 갑순이고 갑돌이는 경사 안내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쉼표를 여기다 찍느냐 여기다 찍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언젠가 이거 한번 썼었죠. 이런 식의 문장을 썼어. 나는 어제 전주에서 온 친구를 만났다 이런 식의 문장을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리 했을 때 나는 어제 전주에서 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나는 어제 전주에서 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의미 다르죠? 어제 왔는지 어제 만났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 읽어버리면 뭐죠? 어제 만난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끊어 읽으면 어제 온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쉼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은 끊어 읽기를 알려주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이어서 13번, 14번, 15번은 말입니다.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고 그죠? 이어서 384의 맨 하단에 뭐가 나옵니까? 가운데점이야. 거기 보니까 쉼표 모르신 분 없지? 넘어갑니다. 거기 나오는 385쪽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3.1운동 8.15 보입니까? 3.1운동 8.15 이렇게 보이네. 됐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같은 결 나오고 그 다음 가로 3번에 쌍점 나오네. 보이시죠? 거기에 쌍점이란 것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오는 동그라미 4번 시분 이런 걸 표시할 때도 쓴다. 다음 빗금 보시고 3번에 따옴표 보세요. 따옴표 나오는데 이미 말씀드렸죠. 거기 나온 직접인형이냐 간접인형이냐. 직접인형이면 큰 따옴표, 간접인형이면 작은 따옴표를 집어넣었던 따옴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나왔냐. 전개 없을 땐 어떻게 책을 보았을까? 직접인형. 그렇죠? 나의 말에 인용할 때 쓴다. 다음 작은 따옴표가 있는데 작은 따옴표는 두 가지의 경우에 쓰인다. 먼저 큰 따옴표 안 했을 때 386의 맨 상단 보세요. 386쪽에 맨 상단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뭐죠?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다. 됐습니까?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지 하늘이 무너져도 수할 구멍에 있다. 이게 인용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쓴다. 다음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붙임에 보니까 뭐라고? 단어의 강조의 의미를 갖는다. 붙임에 보니까 단어의 강조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묶음표에 거기 나온 소괄호가 나오고 맨 밑에 대괄호가 나와요. 이렇게 씁니다.
보시면 여기 성이란 말을 썼는데 이건 뭐죠? 음도 같고 뜻도 같죠? 이건 뭐죠? 음과 음은 다르고 뜻은 같죠?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커피 나와주고 있습니까? 커피는 가로 안에 있는 음과 가로 바깥의 음이 같죠? 다음 거기 나오기를 거기 나오는 무정 보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석이나 설명해 보실 때다. 거기 나오죠? 3.1운동은 1919년이야. 춘원은 6.25 때 납북된 사람이야.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 이렇게 뭐요? 여러분 주신 부연을 달 때 주석을 달 때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그 밑에 대가로 보세요. 대가로의 1번 나이, 낱말, 수적 보세요. 모두 뜻은 같은데 음이 다르죠. 바로 이럴 때 쓴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나옵니까? 대가로 안에 소가로다. 대가로 안에 소가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이어서 387의 맨 상단입니다. 이번엔 이음말이야. 거기 나오는 이음말에 거기 나오는 1번 보세요. 1번은 이미 뭐죠? 아까 말씀을 드려보였죠? 여기 나오는 이 쉼표와 대치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쉼표와 대치된 거다. 말의 중간에 다른 말이 삽입될 때 쓰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2번 앞말의 정정 또는 변명일 때 쓴다. 어머니께 말했다가 아니 말씀드렸다가 이렇게 나온다. 다음 붙임표 여러분이 보시고 6번은 뭐 안 해도 돼. 6번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89에 와 있습니다. 389에 문장 부호가 올바르게 사용된 것은 무엇이냐? 먼저 1번 예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다 됐고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다 물음표 쳐줘야 되죠. 다음 이어서 문장 부호하고 줄표가 다 땡땡 쌍점이죠. 땡땡 쌍점이야. 그쵸?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이건 맞는 문장이야. 그러면 1번이 어디가 틀렸냐? 민심은 천심이 다 다음에 마침표 있어야 돼. 온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민심은 천심이다가 하나의 문장이거든 주술로. 그래가지고 답이 1번이냐 4번이냐의 논쟁이 아주 많았던 문제였어요. 그러나 안에 있는 민심이 천심이다가 하나의 문장이 끝난 걸로 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다음 2번 문장 보고 올바른 것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는데 눈에 보이는 게 거기 나온 4번은 잘못됐구만. 왜냐하면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가 들어갈 수 없죠.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2번 3번도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 교재로 어디에 와 있습니까? 398쪽에 와 있어요. 398쪽에 와 있어. 398쪽에 보니까 여백이네. 그쵸? 자, 8촌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8촌까지 썼는데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1 놓기 위해서 이거 여기 있어요. 1, 3, 5입니다. 홀수죠. 앞으로 홀수는 무조건 뭐야? 수기야. 수기야. 무조건 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3을 봐가지고 여기가 내고 여기가 애였을 때 여기는 아버지 쪽 여기는 어머니 쪽이야.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뭐가 있는가? 애숙부, 애숙모가 있죠. 3은 무조건 숙자가 들어가야 돼. 357은. 여기는 뭐냐? 여러분 자신 뭐죠? 당숙 또는 당숙모라는 말을 쓰죠. 3, 5, 7은 무조건 뭡니까? 아버지뻘이야. 아버지하고 확률이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2, 4, 6 있죠? 이번에 여기다 쓸래. 2, 4, 6은 뭐죠? 짝수야. 짝수는 무조건 뭐야? 형제야.
그러므로 여기는 뭐야? 친형제 또는 친자매요. 친형제 또는 친자매요. 여기는 뭐라 하냐? 종이라 그래. 종이라 그래. 그래서 애갓집으로 붙으면 애종형이야. 그렇죠? 이모 아들이면은 이종형이야. 이쪽은 그냥 종형이 사촌형이야. 그렇죠? 그냥 사촌형, 이쪽은 애종형이죠. 그렇죠? 그게 종이야. 여기는 뭐라 하냐? 지울래. 제종이야. 여기는 뭐죠? 삼종이야. 그래서 종자가 붙으면 무조건 뭡니까? 여러분 자신 형제야. 야, 나 그제 명량 영화 보러 갔더니 너 앞에서 어떤 남학생 보고, 어떤 남자가 영화 보고 있더라. 그 남자 누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남자친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됐더니, 아니요, 오촌 오빠예요. 오촌 오빠는 복잡해져 옵니다, 이게. 그죠? 오촌이면 아버지 뻘이야. 그죠? 이건 원조교제야. 이게 복잡해집니다. 아니면 뭐죠? 근친간에 뭐 이상한 거야, 아무튼.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2, 4, 6, 8은 무조건 짝수는 무조건 뭐라고? 형제야. 그죠? 됐습니까? 다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야. 자, 이번엔 여기 짝수에서 말입니다. 짝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면 무조건 뭐냐? 질이야, 질. 질이야. 당질, 숙질, 이질 많이 들어봤죠? 질부.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다 그래 그냥.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렇게 오면 질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 조카 며느리가 뭐야? 질부. 그죠? 누나 아들이야. 나 조카죠. 나 조카죠. 이렇게 온 말 아니야. 그죠? 무릎을 짜죠. 슬아의 자녀는 몇이나 되셨습니까? 할 때 슬아. 그죠? 친자식이야. 조카 한 달이 건너뛴 거야. 이때 조카는 전부 다 질이라고. 전부 다 질. 그죠? 그래서 누나 아들은 생지이라 그러죠. 그럴걸? 그럴 거야 아마. 그죠? 이렇게 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양반이, 이 오촌께서 나를 부를 때 하는 말이 뭐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통상 당질 그러죠? 당질, 종질 그러거든. 그죠? 아버지 사촌이죠. 아버지 사촌이 나고, 아버지도 사촌 형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집에 아버지 쪽, 어머니 쪽, 가계도를 놓고 외우는 게 가장 빨라요. 이걸 놓고 수학처럼 외우려면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아버지도 사촌 형제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 사촌이죠?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있겠지. 있겠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죠? 여러분의 형제간들이나 아버지의 친척들을 보고 있는 게 좋아.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제종 같은 경우인데, 이 제종 같은 경우는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 봐요. 그것도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온 사람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종들 중에서 저하고 동갑자리가 둘 있고, 제가 좀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인사하고 그러면은 누구니 하고 물어는 보는데, 그 1년에 한 번 보는데 걔한테 너 누구냐 하기도 그렇고 애매해. 그래서 우리 그 당숙 아들 같은 경우가 나한테 바로 육촌가인데 그 다음부터 멀어지더라고. 1년에 한 번 벌똥말똥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앞으로 한 50년 정도 지나면은 다 없어질 거야. 이러고 칭이 내가 보기에는. 뭐 한 집안, 내가 언니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모라고 하는데, 이모라는 말도 뭐라 했죠 내가?
앞으로 50년 후에는 국어사전 책에는 뭐라고 써있다고? 식당 아줌마를 부르는 말 이렇게 바뀐다니까? 그래. 왜냐하면은 그 언젠가 수업 중에 제가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이야기할 때 늘 하지만은 결국은 언어는 그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사회 구조가 변하면 언어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추석에 내 머리가 추석인데 추석이나 설을 세는 마지막 세대다. 앞으로 한 집안에 한 명만 낳거나 안 낳는데 그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이모나 고모라고 불리는 마지막 세대다. 한 집안에 한 명만 낳거나 안 나니까 고모나 이모가 없어요. 아예 작은 아빠도 없고 이모 고모 작은 엄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빠 형제간이 있어야 무슨 작은 아빠가 생기지 큰 아빠가 생기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모 고모 작은 아빠 작은 엄마라고 불리는 애 삼촌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세대예요. 요즘에는 거의 한 집에 한 명만 낳거나 안 낳아버리거나 그러다 보니까 전부 애 아들 애 딸인데 무슨 뭐 이모가 있고 고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후에는 이모 찾으면 식당 아줌마를 부르는 말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일단 이걸 외우는 게 먼저예요. 이걸 외우는 게 먼저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 7이 있죠. 7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7이야. 이러려면 무조건 수기야. 그래서 이모부는 뭐라 한가? 우리가 이모부를 갖다 뭐라 그래? 이숙 그러죠. 여기는 고숙 고모부 그러죠. 고숙 고모 그러잖아요. 그죠? 먼저 1, 3, 5, 7, 2, 4, 6, 8 먼저 해놓아야 이제 내일 친족 간의 명칭을 공부할 수가 있어. 그죠? 일단 이렇게 오는 게 짱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내일 여기 친족 호칭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